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자 언더스탠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세상에서 가장 말 많은 회사. 테슬라. 네, 테슬라가 최근에 로보택시? 네, 하여튼 자기 혼자 다니는 그런 택시를 늘 하겠다 발표했어요. 발표했는데 이게 뭐냐. 그래서 오히려 주가는 좀 떨어지고 그러게. 논란이 막 있던데. 네, 지금 도대체 뭔지 저도 잘 모르겠어서 좀 오랜만에 테슬라 아저씨를 네, 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HMG 경영연구원의 박형균 책임연구원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HMG면 현대 네, 모토 그룹. 네, 맞습니다. 지금 적지에 들어가서 지금 테슬라를 연구하시는. 예, 좋죠. 현대차 그룹에서는 완전히 자동차만 연구하는 거, 주로 테슬라만 연구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예, 하시는 일이? 역할은 이제 게임 체인저 기업들에 연구하고 있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테슬라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제가 뭐 사실 조직으로 옮긴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네, 뭐 테슬라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게 테슬라 원래 덕후신데. 네. 테슬라 연구로 리포트 내고 월급 받고. 현대차에서 스카우트 한 거지. 그러니까 야 좋으실 것 같습니다. 테슬라 덕후가 본 로보택시. 하여튼 어떻게 보셨습니까? 좀 하여튼 왜 이렇게 논란이 많아요? 뭐 저는 일단 재밌게 봤는데요. 뭐 그 행사의 제목은 이제 위 로봇, 그래서 로봇에 대한 뭔가 소개가 있을 거다. 그래서 얘기를 했었는데 뭐 다들 뭐 짐작은 이미 했듯이 이제 로보택시 관련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됐었는데 그대로 뭐 진행이 됐고, 그래서 행사 안에서는 그 로봇의 이제 종류별 로봇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로보택시, 그다음에 사실 이제 로보밴이라고 이제 명칭을 했는데 예. 뭐 로보 셔틀 내진 버스라고 하는 그런 자율주행 이제 미니버스 같은 형태의 이동 수단. 그다음에 실제로 그 테슬라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옵티머스가 상당히 그간의 진보가 있었는데 그 더 이제 인간 친화적이고 그러니까 상호 소통을 하는 모습들을 실제로 좀 보여주는 그런 이벤트를 좀 가졌습니다. 네. 로보택시만 보여준 게 아니고. 네. 무슨 얘기 있었는지 좀 먼저 좀 볼까요? 네. 네, 그래서 뭐 화면을 제가 잠깐 이렇게 따왔는데 그 일론 머스크가 여기 보이는 차량이 이제 그 로봇 택시라고 이제 사이버 캡이라고 호칭이 붙여졌는데요. 예. 그 직전에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 이 사이버 펑크 문화라 그러죠. 약간 미래지향적인 이 금속 재질의 느낌의 차량을 이렇게 소개를 했고요. 예. 그래서 그 사이버 캡에 올라타고 실제로 저 사이버 캡의 내용을 보면 그 우리가 말하는 핸들, 드라이빙 휠이 없고요, 스티어링 휠이 없고, 그다음에 페달, 감속 페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로보택시는 결국에는 그러면 사람의 개입 없이 우리는 완전한 자율주행을 선보이겠다, 그런 컨셉을 좀 보여준 그런 자리가 되겠어요. 운전석에 자리도 없어요, 그럼? 운전석에 자리는 있지. 운전석이라고 칭할 수 없는 거죠. 이제 사실 2인승 차량인데요. 그렇죠. 네. 굳이 저 조수석 운전석 석에 개념도 구분이 없고. 없는 거죠. 다 이제 그냥 두 자리 앉는 거 나란히 탑승객이 앉는 되는 거예요. 거죠. 예, 나란히 탑승객으로 앉아서 가는 그런 로봇 택시, 사이버 캡이 되겠죠. 자율주행으로 원하는 곳을 데려다주는. 네. 그래서 실제 이제 장소를 이 이벤트를 어디서 하나 이제 사전에 좀 유출이 됐었는데 예. 그 LA에 있는 유니버설 스튜디오, 굉장히 넓은 부지에서 예. 도시 하나를 거의 재현한, 그러니까 한 세 군데 정도 로케이션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뭐 웨스트월드 해가지고 로봇들이 있는 그런 공간, 뭐 그다음에 뭐 극장, 뭐 이렇게, 그다음에 뉴욕 시티, 이렇게 세 군데를 이동을 할 수 있는 실제로. 그래서 이벤트에 뭐 2,000여 명 정도 초대됐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 사이버 캡을 타고 이동을 하는 것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이렇게 제공이 됐습니다. 근데 저게 이렇게 평소에 내가 저 로보택시를 사면 네, 평소에는 나도 손 안 대고 그냥 이동했다가 네, 그럼 내가 안 탈 때는 걔가 택시로 영업하고 네. 집 가서 돈 벌어오는. 돈 벌어오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고 네. 그런 컨셉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그 궁극의 그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고 있는 로봇 택시는 지금 이미 많이 팔려 있잖아요. 테슬라 차량들이 다 팔려 있는데
그 테슬라 차량들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 하면 그 순간부터 로봇 택시로 전환이 가능할 거다 이런 얘기를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금 얘기하고 있는 FSD 이제 감독형 FSD라고 하는데 이제 핸들은 잡고 있어야 되는. 네, 그러니까 뭐 개입을 준비하고 있고 주시 전방 주시를 한 상태로 지금은 FSD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제 이게 나중에는 언슈퍼바이스, 그러니까 비감독형으로 바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게 이제 곧 몇 년 안에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사실상 우리가 이미 보급한 그 테슬라 차량을 로보택시처럼 사용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기존에 풀린 차량들도 사실 뭐 핸들 뭐 엑셀 있지만 안 브레이크 다 밟으면 있지만 되니까. 이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얘도 로보택시처럼 운용을 할 수 있다는 게 궁극의 컨셉이고 사실 이번에 나왔던 이 사이버 캡은 아예 이 헤일링을 위해서 택시만을 위해서 아니면 최적화된 그런 차량을 소개한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아예 뭔가 그 이동 영업용 차량으로 아예 컨셉을 처음부터 세팅을 해서 2인승으로 만든 이유도 그렇거든요. 저희 시내 주행하는 차량들 보시면 대부분 한 명 아니면 두 명밖에 앉잖아요. 게다가 운전자가 포함이 되면 이제 평균 뭐 서울 같은 대도시도 1.2에서 1.5명 정도 탑승객이 보통 있거든요. 그러면은 굳이 뒤에 4인승, 5인승 좌석이 필요 없다. 이동할 때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고 그래서 차량 사이즈도 줄이면서 가격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고 뭐 풀리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2인승으로 구성을 했고 뒤에 트렁크에 상당히 큰 공간을 이제 할애를 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 공항에서 이제 이동을 한다든지 할 때 둘이서 타고 뒤에 큰 짐을 실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아예 그 택시에 최적화된 디자인으로 설계가 됐고요. 실제로 이제 가운데 화면이 하나만 딱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로봇 택시의 형상인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굉장히 크게 뒤에 트렁크 공간이 개폐가 되고 양쪽의 도어도 이제 그 버터플라이 도어라 해서 걸링 도어라든지 아니 버터플라이 도어라고 하는데 자동으로 이제 개폐가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택시 서비스로 아주 최적화된 그런 설계를 해놓은 거고요. 네. 근데 요게 되려면 자율주행을 네. 완벽하게 해야 저게 가능한 거고 네. 그러니까 기존 테슬라 차를 타보니까 자율주행을 완벽하게 하네 네. 라는 게 입증이 됐다면 로보택시가 뭐 하나도 의심스러울 것도 없고 새로울 것도 없고 그렇죠. 당연히 신뢰할 수 있는 건데 로보택시가 되려면 자율주행이 완벽하게 돼야지 슈퍼바이즈드 안 하도록 뒷좌석에서 이러고 있어도 우리 택시 타면 뒷좌석에서 자잖아요. 네. 그게 되는 거를 입증해야지. 네. 그냥 만약 택시가 나온다면 이런 모양일 거예요라고 해서 택시 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네. 뭐를 한 단계 더 보여준 겁니까? 지금 우리가 궁금해한 거에서. 지금 사실 로보택시 서비스를 뭐 실제로 이제 유료 서비스들을 하는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구글 알파벳 산하에 이제 웨이모라는 네. 그 서비스가 있죠.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이제 그 샌프란시스코나 피닉스에서 이미 유료 서비스를 하고 있고 상당히 뭐 성과도 괜찮아서 지금 이용객 수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바이두 아폴로 고라는 그 로보택시가 뉴스에서 최근에 많이 접하셨을 건데 네. 그런 서비스들을 이미 활용을 하고 있죠. 근데 이미 돌아다녀요? 예, 돌아다니고 있어요. 거기는 그럼 뒷좌석에서 그냥 승객이 이러고 있어도 가요? 현재는 이제 세이프티 드라이버가 탑승을 하거나 그러니까 조작은 실제 개입을 많이 안 하더라도 운전석에 일단 앉아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이런 보조 운전자가 탑승을 하고 있거나 이제 뭐 웨이모나 아니면 바이두 같은 경우에 일부 지역에서는 아예 그 보조 운전자도 빼고 그냥 원격으로 어느 정도 모니터링만 하는 사실 네. 차의 운전을 뭐 한 명이 한 뭐 40대에서 80대 정도까지 이제 본사 직원이? 원격 제어센터에서 관리를 하는 누군가 형태. 봐야 된다니까 꼭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데 보다가 제 위험한 스톱 이걸 그렇죠. 원격으로 스톱을 시키는 그렇죠. 원격으로 위험한 브레이크를 상황을 밟든 통제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차량이 위험한 상황을 감지하고 멈추거나 아니면은 도로변으로 이제 주행을 멈추고 서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예. 경우에 이제 개입을 해가지고 원격 컨트롤러들이 이제 차량을 움직이는 그런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 그 레벨 4라고 하죠. 이제 정해진 구간 안에서 예를 들어서 도시 구획 안에서 정해진 구획 안에서는 사실상 무인 서비스가 가능한 그런 로보택시 서비스들을 하고 있어요. 정해진 구역에는 어차피 뻔한 거니까 네, 사실상 그거야 뭐 이제 레일 위를 다니는 거랑 비슷하니 네, 뭐 그게 그 정도로 쉬운 난이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뭐 회피 기동도 해야 하고 여러 네.
돌발 상황에 대응을 해야 되지만 어쨌든 정해진 경로들이 상당히 안정적이라고 판단되는 그런 예. 지역 안에서 레벨 4라고 하죠. 그래서 예. 그 안에서는 사실상 이제 무인 서비스를 하고 있는 그런 서비스들이 게시가 되고 있고 사실 테슬라가 그 자율주행 기술 면에서는 항상 가장 앞서가는 기업으로 인식이 돼 있잖아요. 예. 왜냐하면은 결국에는 자율주행 경쟁이라는 거는 데이터를 얼마나 획득하느냐, 그 다음에 엣지 케이스라 그래서 예외 상황들을 얼마나 많이 학습하느냐가 기술력의 이제 척도가 되는데 사실 테슬라는 우리 일반적인 그 테슬라를 구매한 차량들로부터 데이터를 계속 수집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웨이모나 바이두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뭐 500대에서 800대 정도로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 이미 판 차량이 이제 뭐 수백만 대, 수십만 대 되니까 그런 차량들로부터 뭐 FSD 같은 경우에 거의 50만 명이 사용을 한다 그러니까 데이터 수집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자율주행 기술 면에서는 우월하다는 거는 사람들이 다들 평가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런 로보택시 서비스를 한 케이스는 아직까지는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자율주행 기술을 갖고 있는 테슬라가 당연히 이 로보택시 서비스 사업을 염두 안에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우리는 한다고 벌써 얘기했잖아요. 네,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업을 분명히 진출을 할 거고 우리는 아예 그 로보택시에 최적화된 그 사이버 캡을 출시함으로써 이 시장에서 한번 경쟁해 보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고 우리가 보면 웨이모나 아폴로 보시면 센서 스위트라 그래서 센서 셋들이나 하드웨어가 굉장히 고가예요. 그러니까 라이다 하나 1억짜리를 막 4-5개씩 달고 있고 이렇게 예. 하면 차량 가격이 한 최소 6억에서 10억이 넘어가는 경우도 아이고야. 있어요. 예. 근데 이 사이버캡 같은 경우에는 지금 25,000불, 아니 25,000불이 아니라 3만 불 이하에 이제 생산을 하겠다고 하고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테슬라의 강점이라는 게 그런 고가의 장비들을 장착하지 않고 오로지 카메라만으로 비전 온리로 이 자율주행을 구현하겠다는 거고 실제로 이제 평가들을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평가를 해보면은 어느 다른 그 자율주행 기술보다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기술이 더 완성도가 높아지면 우리도 로보택시 사업을 하겠다 이런 의지를 갖고 있는 거고 그 현장을 이제 이번에 이제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실제 지금은 아직 공도에서는 이 자율주행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허가가 안 나 있기 때문에 예. 사유지죠 사실 이제 사유지 안에서 실제 주행을 본인들의 투자자나 이제 인플루언서들에게 체험을 하게 함으로써 어마어마한 홍보 효과를 누렸던 거죠. 그래서 그런 자리였다 이렇게 좀 평가가 되고요. 그러면 그 자동차, 그러니까 사이버캡이라는 그 2인승 자동차를 보여준 건 대단한 건 아닌 거네요. 그건 어차피 걔는 껍데기고, 네. 걔는 이렇게 생기건 뭐 네모나게 생기건 간에 자율주행만 되면 뭐 얘도 되고 쟤도 되고 하는 거니까. 그렇죠. 사실 이제 전 투자에겐 잘 안 하려고는 하지만 네. 실제 주가도 많이 빠지고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좀 실망을 했던 거는 당장 이제 10월 10일 날 발표를 하면 내일부터 우리는 뭐가 나올 줄 알았는데. LA에서 유로 택시 서비스 하겠어 이런 거를 기대를 했을 텐데 사실 그걸 보여주지는 못했던 거죠. 그래서 다만 이제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기로는 늦어도 27년 전에 이 사이버캡을 내놓겠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2년 정도 기간 안에 완전 자율주행 기능을 탑재한 차량을 내놓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당장 내년부터는 그 기존에 풀려 있는 모델 Y나 모델 3를 갖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실제 이번 행사에서도 그 사이버캡은 20대 정도 운영을 하고 나머지 30대는 모델 3Y를 돌렸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기만 하면 실제 그 자율주행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당장 내년부터 신청만 하면은 가능한 지역 예를 들어서 텍사스나 네바다 이런 지역은 사실 이제 허가제가 아니라 예. 신청제거든요. 신청을 하게 되면 그런 실증 서비스들을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몇몇 곳이 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 시범 사업을 아마 하지 않을까 그런 좀 짐작이 되고 아까는 껍데기라고 표현하셨지만 사실 껍데기도 의미가 있습니까? 제 엔지니어링 관점에서 좀 보기에는 예. 20대나 만들었고 굉장히 완성도가 높거든요. 그리고 보통 차 들여다보는 사람들은 이 차량에 이게 그냥 그래요? 시범 제작 차량인가 아니면 양산용 차량인가를 굉장히 이렇게 살펴보게 되는데 예. 여러 의견들이 사실상 양산 차량에 가까운 디자인을 갖췄다고 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 FSD를 시연했던 것도
버전 13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버전 현재는 12.5.6인가, 그러니까 제일 높은 버전인데 일론 머스크의 얘기를 버전 13 정도 되면 언슈퍼바이즈드로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자율주행 기능도 상당 수준으로 올라와 있는 그런 사이버 캡을 실제로 선보인 거고 하드웨어적인 완성도 면에서도 굉장히 높았다 좀 보여지거든요. 굳이 택시를 하드웨어를 왜 바꿔서 신모델로 해요? 그냥 우리는 옛날 걸로도 해도 그냥 되는데. 그걸로 해도 택시 똑같은 건데. 네, 기존의 걸로 해도 되겠지만 이제 예. 이거는 그 비용 효과적으로 훨씬 더 좋은 거죠. 그러니까 차를 더 작게 만들면서 더 다른 거 아예 저렴한 안 넣어도 되고. 네, 저렴한 비용에 할 수 있고 일단 스티어링 휠 내지는 페달들도 다 비용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건 아예 그 자율주행만 하겠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존 디자인인 테슬라 거고. 차량에서 핸들 떼고 엑셀 브레이크 떼면 되는 건데 네. 굳이 별도의 2인승 모델을 만들어서 양산을 그걸로 택시하겠다고 할 경우에 네. 뭐가 더 좋은 거냐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탑승 인원이 최적화된 거고 두 번째는 사이즈를 줄이게 되면 여러 비용 절감 효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2인승으로 만들게 되면 당연히 아까 뭐 스티어링휠뿐만 아니라 시트도 다 빠지게 되고 예. 그다음에 좀더 싸게 할수 배터리 있겠죠. 사이즈 당연히 경량화되니까 배터리 사이즈도 훨씬 줄일 수 있게 그거는 되고. 그럼 개인이 출퇴근용으로 가정용으로 쓰다가 남는 시간에 너 가서 돈 벌어와 하는 게 아니라 네. 진짜 택시 회사가 그것만 사서 택시로만 굴리는 모델로 네. 쓰려면 좀 더 최적화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개인이 10대를 사가지고 예. 이거를 운영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뭐 비즈니스 모델은 사실 택시 사업의 법제나 아니면 이런 이게 알겠습니다. 이게 이해관계 10월 복잡해서 이맘때쯤 풀기는 로보택시와 관련한 우리의 진전된 썸띵을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미리 공표했던 거예요. 그래서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뉴스가 없는 것 같아서. 아니, 그러니까 궁금한 게 네. 그러니까 결국은 자율주행을 보여줘. 그러니까 택시의 모습을 보여주고 네. 앤드 플러스 요게 자율주행으로 영업이 가능해 하면 네. 택시의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아요. 네. 그럼 자율주행도 요게 좀 더 우리가 진전된 거야. 네. 이게 아직 허가가 안 나서 이게 다 된 거야. 네. 라는 뭔가를 보여준 게 있습니까? 그게 없는 것 같아서요. 너 대학 갈 수 있어? 라고 물으면서 성적 얼마나 올랐는지를 봐야 되는데 나 대학 가면 이런 옷 입고 다닐 거야 라고 야 그거는 무신사 가서 사면 되는 건데 왜 들고 나왔어? 뭐 약간 그런 느낌이어서요. 그 왜? 뭐- 뭔가 좀 꿀리니? 라는 질문인 거지. 늘상 저희 이 프로는 순서를 이렇게 바꿔가지고 질문 주셔서 제가 당황하게 하는데 뒤에 얘기를 좀 먼저 하자면 테슬라가 과연 지금 왜 이 다급한 결정을 했을까? 그러니까 사실 테슬라 입장에서는 본인들은 아마 기술에 대한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 조급하진 않았을 텐데 시장 상황을 봤을 때 지금 뭐 전기차 캐즘이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기차의 성장 속도가 둔화되는 것들이 분명히 눈에 띄게 보이고 있고 테슬라 입장에서는 중국이라는 시장이 본인들의 매출의 거의 3분의 1을 차지하거든요. 예. 중국이라는 시장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중국의 현재 로컬 브랜드들이 이 전기차 플랫폼을 테슬라를 정말 열심히 따라해서 엄청 빠른 속도로 이미 따라잡았다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떤가요? 그러니까 중국의 로컬 브랜드들이 치고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상 중국의 로컬 브랜드들이 치고 올라오고 나니까 유럽의 브랜드들이 막 흔들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정도로 이제 빠른 속도로 올라오다 보니까 테슬라 입장에서도 이거 가만 놓고만 있다가는 시장을 잃을 수도 있겠다라는 불안감도 분명히 없지 않았을 거라고 보입니다. 물론 격차가 있다고 보여져도. 그런 데다가 최근에는 중국 현지에서의 자율주행 기술 내지는 이제 SDV도 테슬라는 우리가 굉장히 처음에는 새로웠죠. 그러니까 스크린 하나로 뭐 영화도 감상하고 뭐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을 사용을 할 수 있었는데 그거에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별로 필요한 기능인가 싶을 정도로 중국의 로컬 브랜드들이 현지 소비자들의 취향을 굉장히 잘 반영을 해서 그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도 굉장히 잘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율주행 기능도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을 뿐더러 뭐 우리가 생각하는 뭐 노래방 기능도 막 넣고 그다음에 스크린을 막 넘기기도 하고 모바일 기기도 각 자리에서 활용을 할 수 있고 이런 스마트화가 중국 안에서 엄청 빠르게 진행이 됐던 거예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아마 그 일론 머스크도 이제 그 경쟁자가 생기면 막 이렇게 열정이 불타오르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도 해야겠는데 그리고 AI가 지금 LLM, 뭐 챗GPT 이런 것들이 막 부상하고 있는 시대. 그다음에 그 엔비디아의 GPU를 누가 빨리 확보해야 되는 이런 경쟁하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빨리 구축을 해놔야
결국에는 FSD의 완성도 더 가까워질 거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빨리 좀 이루고자 했을 걸로 보이고요. 그런 것들을 그러면은 소비자에게 어떻게 어필할까를 고민을 했겠죠.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가 중국 안에서는 FSD를 못 하고 있거든요. 북미 지역에서만 하고 있고 유럽하고 중국은 현재 뭐 내년을 목표로 인증을 지금 득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의 FSD, 우리의 로보택시 기술이 실제로 상용 서비스가 얼마 남지 않았을 만큼 훌륭하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 그 중국에서 FSD 구매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고 그러면은 사실 그간에는 전기차 베이스의 하드웨어 매출로 이제 먹고 살아났다면 테슬라가 드디어 이제 진정한 의미의 AI 기업으로서의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단연 이제 로보택시는 아직 몇 년 기다리더라도 그 FSD라는 기능을 소비자들에게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뭔가를 봤을 때 이런 이벤트가 굉장히 좋았다는 걸로 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장면들을 봤을 때 내년에 그럼 당장 중국에서 FSD가 허가가 났다. 그러면은 중국 사람들이 어떨까요? 테슬라란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지금도 중국 브랜드들이 굉장히 훌륭하게 치고 올라오고 있지만 선호가 더 올라갈 거라고 얼마나 생각이 좋으면 됐고. 쟤네는 로봇 택시도 하는데 한 것도 아니고 그냥 택시를 만약 한다면 이런 네. 것일 거예요라고 얘기한 거지만 네. 대중들에게 전해지는 메시지는 네. 로봇 택시도 하는 테슬라. 선명한 각인. 그렇죠. 그런데다가 중국에서 이미 로보택시라는 거는 익숙할 수도 있어요. 이미 뭐 주간 7만 건 정도 바이두 같은 경우 이미 호출을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엄청난 서비스 수용을 하고 있는데 로보택시를 잘 알고 있지만 내 차도 로보택시만큼 잘 갈 수 있다고 이런 각인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로보택시들은 보면 복잡한 기기들이 다 달려 있잖아요.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 굉장히 슬릭한 디자인이라고 그러죠. 날렵한 디자인으로 일반 승용차로 여겨지는 이런 멋진 디자인 안에서도 FSD가 가능하구나. 나의 테슬라도 로보택시만큼의 굉장히 높은 수준의 자율주행을 구현을 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사실은 로보택시 이상의 자율주행이죠. 왜냐하면 로보택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벨 4라고 해서 정해진 구역 안에서 자율주행을 한다고 하면 테슬라는 사실 이제 법적 책임을 어떻게 보면 회피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레벨 2로 규정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거의 레벨 5 어느 지역에 가서도 주행할 수 있는 물론 안전이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답부되진 않지만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다 보니까 더 좋은 평가를 얻을 수밖에 없는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런 로보택시를 선보이고 FSD를 홍보하는 효과도 좀 있지 않았을까. 뭐 그런 중국 생각을 시장을 겨냥했다? 네. 그러니까 원래 로보택시 이 언베일 이벤트가 8월 8일이었어요. 근데 저희가 88 하면은 딱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사실은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아마 뭐 디자인 수정이니 그리고 제가 또 그림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그림을 몇 가지 볼까요? 저희 네. 참 못 봤으니까. 네. 여기 보이는 이제 로보밴이라고 하는 저런 것도 네. 디자인이 나왔구나. 네. 근데 사실 이 로보밴 같은 경우에는 뭐 갑론을박이 있지만 약간 컨셉 디자인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 수석 홀츠하우젠이라고 하는 이제 전체 디자인을 사이버 트럭도 디자인하고 이제 사이버 캡도 디자인 굉장히 실력이 있는 디자이너인데 그 인터뷰를 하니까 뭐 며칠 안에 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은 이 이벤트에 맞춰서 빨리 하고 싶은데 급박하게 해놓은 것 같긴 해요. 근데 그 모빌리티 시장 연구하시는 분들은 대다수 이제 테슬라에서 다음 차종으로는 이런 밴 형태도 나올 거다라고 예상을 했어요. 왜냐하면 아까 그 사이버캡의 비용이 제가 또 다른 화면을 좀 보여드릴 텐데.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사이버캡의 비용이 지금 일반적인 택시가 미국에서 마일당 이동을 하면 최소 한 $2 정도 비용인데 그 사이버캡은 0.2불 정도에 하겠다 그랬어요. 마일 이동하는 데 드는 비용이. 그러니까 이게 가능해요. 왜 사람이 없어서. 인건비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택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사실 50%에서 70% 정도가 그 사람의 비용이거든요. 근데 그걸 걷어내고 나면 사실상 이제 엄청 70% 가까이 이제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세금을 포함하더라도 0.34불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뭐 이제 그때 가봐야겠지만 그래서 사이버 캡으로만 해도 2인승이다 보니까 저 정도 저렴하게 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뭐 프로님들도 예를 들어서 내가 회사로 가고 싶은데
가격에 차별이 없다 그러면 어떤 교통수단이 제일 편리하신가요? 지하철, 버스, 에이, 택시. 이거 택시죠. 나 당연히 혼자 택시잖아요. 그냥 괜찮아요. 그럼. 그래서 지하철, 버스 가격에 택시 포인트 포인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버캡의 장점이라는 게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엄청난 비즈니스가 될 수가 있는 거고 아까 보여드렸던 사이버밴은 경로를 공유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명이 비슷한 경로를 가는 건데 경로를 공유를 하지만 한 10에서 20인승 사이면 크게 이제 지금의 버스처럼 막 돌아서 가진 않는다는 거죠. 내가 승객들에게 최적화된 코스로 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IT 기술로 공유 경로가 상당히 겹치는 승객들을 태워서 이동 거리를 최대한 포인트로 접근시켜 줄 수 있는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그런 밴의 형태는 더 저렴하게 서비스를 해줄 수 있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네. 근데 말씀하신 게 다 되려면 다 물어보세요 지금. 앞에서 한숨을 푹푹 쉬면서 그 이해되면 규제 당국에서 그걸 다 허가를 해줘야 되잖아요. 네. 근데 아무리 그 우리는 자율주행 기술이 잘 됐어라고 하더라도 허가를 해줘야 되는데 네. 뭐 트럼프가 되면 모를까. 네. 만약 트럼프가 안 되면 더 안 해줄 것 같은데 지금 네. 분위기는. 네. 근데 저게 테슬라만 준비가 된다고 해서 과연 되는 문제인가? 네. 그러니까 이거는 맞습니다. 괜찮아요. 뭐 이렇게 그냥 자유롭게 하세요라고 네. 정부 당국에서 해줘야 되는데 그런 문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테슬라의 기술을 굉장히 감탄하면서 보면서도 예. 양면을 다 봐야 할 것은 기술적으로는 완성도 높은 것을 인정 다들 하죠. 그리고 지금 실제 11.5.6 이런 버전들 타보면 거의 개입 없이 뭐 도시간 이동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완전에 가까운 자율주행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마음을 놓을 수는 없는 거예요. 네. 차를 탔지만 나는 테슬라를 신뢰하지만 어느 순간 사고가 날 수 있다는 불안감조차 사라지진 않을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규제 영역에서는 허가를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고 실제로 그러기 때문에 웨이모는 지금 굉장히 잘 해내고 규제를 잘 돌파해서 해내고 있다고 보여지는 반면에 GM의 크루즈라는 자회사가 있었는데 크루즈는 이제 사망 사고 한 건을 일으키고 나서 사실상 뭐 거의 퇴출에 가까운 지금 정지를 맞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사고 위험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게다가 우리는 사람이 사고 낸 거는 사람에게 책임을 지면 되는데 지게 되고 뭐 이제 뭐 대가를 치르게 하면 되지만 사실 이 로보택시라는 거는 제조사 책임을 물기에는 굉장히 복잡한 그 설계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보험도 따라와 줘야 되고 법규나 제도도 따라와 줘야 되고 그런 상황에 대한 판단을 누가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인프라가 어떻게 보면 지금 안 갖춰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테슬라의 기술이 굉장히 높다고 하더라도 이 규제 장벽은 어쨌든 넘는 데는 상당히 시간이 걸릴 거다. 그래서 기술이 지금보다 더 완성도가 높아지더라도 그 일론 머스크도 지금 이렇게 섣불리 얘기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5년부터 FSD 언슈퍼바이즈드를 풀겠다 얘기를 했지만 그게 실제로 될지는 아직 두고 봐야 할 상황이고 그게 쉽지만은 않다는 거는 다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도 어떻게 보면 조금 부정적인 시각도 있을 수 있었던 걸로 좀 보여집니다. 중국의 자동차 회사들은 리얼 자율주행을 하고 있어요? 중국이 많이 한다고 하던데. 네, 사실상 뭐 우리가 테슬라 웨이모 논하고 나면 중국 차들의 수준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추격해 가고 있다는 평가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중국의 현재 뭐 우리가 아는 그 스타트업 3대장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니오, 샤오펑, 리오토 같은 경우에도 이미 사실 테슬라를 따라서 뭐 고속도로 주행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하고 시내 주행도 어느 정도 이제 많이 따라온 걸로 보이고 예. 최근에 이제 중국의 쇼츠 같은 것들 보시면 차에서 그냥 내려 지하 주차장에 가가지고 운전자가 차에서 그냥 내리고서는 오토파크를 시키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긴 그 지하 주차장 공간을 헤집고 가서 다니면서 빈자리 찾아서 빈자리 이제 중국 같은 경우 지정 주차제이기 때문에 지정한 위치로 딱 들어갑니다. 근데 그게 사실 항상 뭐 같은 위치에서 내리지 않을 거잖아요. 근데 상당히 잘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뭐 중국 좀 얘기하신 김에 제가 뒤에 또 예. 사실은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 그림을 좀 띄워주시면 그래서 뭐 저희가
BYD는 익히 알고 있고 예. 작년 정도까지는 니오 샤오펑 이런 거에 이제 익숙해지기 시작했는데 또 다른 브랜드들이 작년에 막 튀어나왔죠. 그래서 그 가운데서 가장 히트했던 게 이제 샤오미의 수치라는 차량. 그다음에 왼쪽에 보시는 게 이제 뭐 세레스 아이토라는 차량, 그다음 스틸라토 뭐 이런 차량들이 있는데 중국의 이런 브랜드들이 그 화웨이 아니면 샤오미 같은 IT 백그라운드의 기업들의 기술을 가지고 그런 스마트화를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율주행 기능도 상당히 높은 수준을 하고 있다고 좀 보여지고요. 우측에 이제 아폴로 바이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은 규제 장벽이 상당히 다른 곳에 비해서 낮잖아요. 그러다 예. 보니까 중국 안에서 이런 자율주행 택시 운영 허가들을 상당히 수월하게 좀 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폴로 고 같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웨이모가 800대면 아폴로 고도 500대 정도를 이제 우한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주당 7만 콜, 아까 웨이모가 한 10만 콜 정도 되니까 상당히 비등한 수준까지 지금 올라가고 저기 있는 지금 거고요. 사람이 안 타고 있어요? 네, 사람이 안 운전사가 타고 없어요? 있습니다. 네, 실제로 저도 올해 초에 북경 모터쇼에 가서 이 바이도 체험을 했거든요. 예.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세이프티 드라이버가 타고 있었는데 이제 우한시 같은 경우에는 그 세이프티 드라이버도 없이 이제 원격 모니터링 정도 하는 수준으로 무인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용자들이 상당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당연히 아직까지는 한계점들이 많으니까 호출하면 너무 오래 걸리고 속도는 느리고 이제 교통 정체 유발하고 뭐 사고 비슷한 것들도 많이 나고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율주행 기술의 축적이라는 거는 예외 사례들을 사실 어떻게 보면 사고가 안타깝지만 예. 뭐 아주 큰 대형 사고가 아닌 바에야 그게 다 결국에는 데이터 축적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특히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공격적인 드라이빙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공격적인 드라이빙 데이터가 입력이 되게 되면 더욱더 많은 예외 사항들이 발견이 되기 때문에 더 빠르게 학습을 할 수 있어요. 하드한 환경에서 공부하는구나. 네, 사실 애들이. 테슬라가 빠르게 자율주행 기술을 발전시켰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당연히 다른 그 컴퓨팅 파워나 AI 기술이 뛰어난 것도 있지만 그런 다 풀어놓은 차량들 안에서 엄청난 예외 사항들을 많이 수집할 수 있었기 때문에 더 다른 기업들보다 한 발자국 예. 더 앞서 나간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런 경쟁 상황이 좀 심해지고 있고 중국도 자율주행 기술 면에서 상당히 올라와 있다. 좀 그래서 드라이버 옆에 없이도 네, 원격으로 본사에서 제어하는 정도로만도 허용을 해줬다는 네. 거는 테슬라보다 그럼 앞서 있는 거예요? 그 실제 이제 주행 감각을 탑승을 해보면 당연히 이제 당연이라고 하면 안 될 것 같고 이제 예. 탑승해 보신 분들의 의견을 취합해 보면 테슬라가 단연 이제 주행 성능은 뛰어난 거는 다들 인정을 하세요. 다만 이제 그런 서비스를 직접 테슬라는 아직 개시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로보택시 사업에 있어서만큼은 분명 후발주자인 건 사실이다. 하지만 1, 2년 뒤에 들어가더라도 테슬라의 실력이라면 굉장히 더 빠르게 따라잡고 더 뛰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이제 투자자들이나 사람들이 테슬라가 로보택시를 개시한다면 엄청난 임팩트겠구나 하는 기대감을 계속 안고 있고 이번 이벤트에서도 좀 기대를 했었던 거죠, 사실. 중국의 자동차 회사들이 뭐 그럼 테슬라를 추월했거나 혹은 추월은 안 했어도 중국 정부가 원래 중국 같은 나라는 그냥 시민 대상으로 임상시험 하면서 크는 거야. 네. 라는 생각으로 허용해 줬을 수도 있고 네. 뭐 어쨌든 뭐 비슷비슷하게 해서 경쟁을 한다면 네. 중국 말고 다른 회사도 예를 들면 현대차든 네. 볼보든 벤츠든 다른 데도 어찌어찌 하면 되는 거는 혹시 아닙니까? 중국이 네. 테슬라는 선도적인 선구 업체라 했어. 네. 그래서 굉장히 각광받았잖아요. 네. 그럼 중국은 어떻게 했지? 그 테슬라가 각광받았던 배경에는 야 이거는 테슬라 말고는 안 돼. 네. 이게 데이터가 쌓이는 것만큼 발전하는데 데이터가 어디 쌓이겠니? 테슬라에 쌓이지. 이거는 점점 더 양극화되는 거야. 네. 라는 논리였는데 네. 중국은 어떻게 따라잡았지? 네. 이라고 한다면 네. 그걸 알아야 야 다른 데도 따라잡겠구나. 네. 아니야 중국이 예외야. 둘 중에 우리는 판단해야 되니까요. 네, 사실 뭐 이게 뭐 규제나 법규 관련해서 예민한 사항일 수는 있는데 당연히 이제 중국의 규제가 허용치가 이제 아무래도 우리나라나 유럽, 미국에 비해서는 뭐 당연히 훨씬 제대로 싸겠죠. 더 그 이제 허들이 낮을 거라고 좀 예. 보여지고 당연히 지원도 엄청나게 했을 거고요. 왜냐하면 이제 좀 화면을 좀 보여드릴 텐데 중국과
지금 테슬라의 기술 차이가 또 어디서 있냐면 중국의 이제 로보택시 방식 내지는 웨이모의 방식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인프라가 상당 부분 깔려 있어야 되는 도로에 네, 그래서 V2X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신호등하고 통신을 한다든지 예. 아니면 교통 상황하고 통신을 한다든지 그런 V2X의 인프라가 깔려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HD 맵이라 그래서 라이다라는 센서 아시죠? 그래서 예. 라이다 센서로 수시로 이제 차들이 지나가면서 도로를 정밀 스캐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당연히 굉장히 비싸겠죠. 그러니까 국가적인 어떤 인프라 차원 아니면 깔아주고 지원하고 지원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레버리지를 해서 중국 기업들이 성장하는 발판이 되었다고 좀 보여지고 예. 거기에 더해서 이제 규제가 특히나 역할을 했다고 좀 보여지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떨어진다 그런 건 아니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열심히 추격을 하고 있죠, 당연히.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고 좀 보여지고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의 뭐 로보택시 아니면은 지금 일반 승용 차량도 다들 이 라이다, HD맵 그다음에 V2X 기술을 다들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비용을 낮추는데 한계점이 굉장히 많고 비용을 낮추려다 보니 중국은 당연히 이제 가격 경쟁력이 있어야 되다 보니까 센서를 좀 정밀도가 떨어지는 걸 사용한다든지 이런 예. 식으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비전 온리로 카메라만으로 하기 때문에 센서 수입 가격 차이만 해도 거의 뭐 5배에서 10배 차이가 날 거예요. 짐작이지만 그 정도가 날 거고 그다음에 AI에 아예 맡기는 이제 최근에 그 전에 룰 베이스드 아니면 모듈라라 그래가지고 그 로봇 택시가 운영이 되려면 상황을 인지하고 판단하고 제어를 해야 되는데 예. 이걸 다 모듈 단위로 그 이제 신경망을 구축을 해서 운영을 했었는데요. 그 과정 안에서 특히 이제 뭐 경로 설계나 우회 판단을 해야 될 때는 사람이 하드 코드 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판단을 해줘. 저런 상황에서는 B의 선택을 해줘. 이런 예. 하드 코딩들을 다 집어넣었어요.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 이거를 넘어서서 지금은 아예 하나의 AI의 덩어리로 그래서 end-to-end라고 하기도 하고 셀프 러닝.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것들을 데이터를 막 수집을 하면 AI가 이런 사람들은 이럴 때 이런 판단을 하는구나를 스스로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그래머들이 개입할 일이 없는 거죠, 사실상. 그래서 잘 이제 그 데이터 입력만 셋업을 해놓고 나면 end-to-end로 자율주행을 하게 되고 실제로 이 end-to-end가 아까 말씀드렸던 V2X, 뭐 HD맵, 그다음에 라이다를 사용하는 방식보다 그 성과가 좀 좋다는 평가들이 있어요. 그래서 중국 기업들도 이미 end-to-end로 전환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런 인프라가 다 갖춰진 곳이 있으면 저쪽 뭐 북경, 상해 이런 데는 있겠죠. 근데 시 외곽 지역으로 나가게 되면 사용을 사실 하기가 불편한 거예요. 이런 정보들이 다 사라지니까. 근데 end-to-end 테슬라의 방식으로 하게 되면 새로운 지역을 가도 사실 이제 맵 스캐닝을 스스로 하고 경로도 최적화하고 이런 그게 것들 진짜지. 네, 그러니까 뭐 그런 이제 인프라 음영 지역 안에서도 테슬라는 주행이 가능하고 심지어 야. 이제 뭐 중국 안에서는 잘 하던 애가 이게 외국 나가면 그 인프라가 싹 사라지면 수출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이미 네. 자율주행 봤죠. 골프장 가면 그 자율주행해요 카트가. 밑에 네. 선이 있어 알고 그럼, 보니까. 있지. 와, 네. 중국이 그거 되게 결정적인 차이네요. 네. 말씀 들어보니까 중국의 자율주행하고 테슬라는. 그리고 오늘 테슬라 얘기하려다가 중국 얘기를 너무 많이 해버렸는데 어쨌든 예. 테슬라의 기술이 그래서 중국도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지만 테슬라는 좀 경쟁자들과 다른 방식이다? 격차가 알겠습니다. 벌어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조금 그러면 이번에 발표한 것 중에 우리가 잘 못 보는 괜찮은 거 이런 포인트가 있어 이런 거 있습니까? 네, 몇 가지 좀 짚어보고 싶은데요. 네. 그 로보택시를 운영하게 되면 왜 굳이 저렴한 차잖아요. 3만 불 이하에 네. 하겠다고 하는데 이 자동 문 했을까요? 위로 올려 멋져 보이려고 네. 한 거 아닙니까? 멋져 보이려고 그랬을 수도 있는데 예. 사실은 로봇이 개입을 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위 로봇 이벤트라는 게 다양한 로봇을 소개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 예. 우선은 그 화면에 자율주행차가 충전을 하려면 지금 같으면 어떻습니까? 충전 스테이션에 가서 누군가 사람이 충전을 꽂아줘야 꽂아줘야죠. 되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 그 테슬라가 로보택시를 운영하기 위한 제반 인프라들에 대한 자동화도 이제 고민한 것들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여기 보신 것처럼 이런
비접촉식 무선 충전, 우리 이제 유도형 충전이라 그러는데 이런 무선 충전 어플리케이션들을 좀 소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차가 지저분하면 안 되잖아요. 예. 고객 상당수 태우고 나서 아니면 오염물이 묻고 나면 청소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화면에 보신 것처럼 제가 영상은 저작권 문제가 있어서 다 따오지는 못했는데 이렇게 청소를 하는 로봇이 있어요. 그러니까 로봇이 뭐 옵티머스 로봇 택시도 있지만 청소 로봇도 나오고 아까 무선 충전 어디에 딱 들어가면 네. 충전도 되고 그 사이에 청소도 로봇이 와서 자동으로 네. 하고 이런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로봇들이 좀 보여졌다. 저 그래서 밑에 막 닦는 건가 보다 이렇게 네. 돌돌돌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사실 로봇 택시를 운영하기 위해서 많은 서비스들이 또 들어가게 되거든요. 청소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뭐 이제 가장 많이 좀 활용이 가능한 것들이 예. 우리가 지금 택배 아니면은 음식 배달 택배,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되겠네요. 네,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 화면에서도 잠시 소개되는데 그 스타벅스 픽업 오는 길에 스타벅스에 들러서 커피 좀 가져와. 그러면은 스타벅스에 주문을 중간에 하면 들러서 거기서도 이제 뭐 로봇팔이 나와서 스타벅스를 이제 좌석에 그러면- 꽂아주겠죠. 이제 컵홀더에 꽂아주면 내가 이제 택시 이용할 때 커피를 마시면서 출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이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을 야. 상상해놨기 때문에 이런 로봇에 대한 이야기들을 상당히 많이 보여줬다 이렇게 예. 좀 보여지고 가장 사실은 저는 로봇들 가운데서도 이번에 로보택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도 시일이 좀 필요할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진전을 크게 확인할 수 있었던 거는 이 휴머노이드 옵티머스 로봇이에요. 그래서 예. 좀 특징적인 거를 소개해달라고 하셔서 그 옵티머스 로봇이 가장 좀 인상이 깊었는데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움직임이. 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부르니까 사실 저희가 휴머노이드 로봇 시연하는 영상들은 굉장히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예. 그래서 화면을 보면 굉장히 잘하죠. 근데 어떤가요? 그게 실제 이제 작동하는 현장을 라이브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재현을 하거나 아니면 여러 실패를 맞아요. 거듭한 끝에 성공한 장면을 잡아오거나 하기 때문에 실제 이제 개발자들 외에 일반인하고 휴머노이드 로봇이 접촉하는 상황은 잘 연출이 되지 않아요. 근데 이번 행사에서는 아예 이 수백 명의 군중 사이로 로봇들이 실제로 진입을 합니다. 보냈어요? 네, 실제로 이렇게 들어와서 상호작용들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정해진 루틴들, 예를 들어서 맥주를 따르는 거, 그다음에 가위바위보 게임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AI로 완벽하게 구현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걸어가는 것도 굉장히 지면이 울퉁불퉁할 텐데도 자연스럽게 사람이 걷는 것처럼 걷고 속도는 느릴지라도 근데 손동작은 거의 사람 못지않게 굉장히 빨리 작동을 하고요. 맥주를 따른다든가 가위바위보를 한다든가 이런 사람의 동작을 모사하는 거는 엄청나게 발전을 했다는 걸 좀 볼 수가 있었고요. 간단한 대화 정도는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맥주 어떤 걸로 드실래요? 그럼 나는 뭐 수박맛 맥주요. 뭐 이러면 그런 대화들을 하기도 하고 이제 한 가지 뭐 조금 뭐 마이너스라면 마이너스인데 이제 개입한 흔적들이 좀 보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예외적인 대화를 시도했을 때 너는 뭐 갑자기 어디 출신이야? 뭐 이렇게 묻는다든지 그러면은 뭔가 그 오퍼레이터들이 들어가서 개입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이 맥주를 따른다든가 아니면은 가위바위보를 하는 이런 정해진 사전에 약속된 그 액션 셋이 아닌 경우에는 이제 다른 동작들 뭐 춤을 어색하게 춘다든가 이런 것들은 분명히 오퍼레이터가 들어가서 대화를 하거나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술력이 굉장히 높은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게 좀 보여줬고 저희가 예전에 달파 로봇 챌린지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후쿠시마 사태 알아요. 네. 네. 후쿠시마 사태 때 로봇이 차를 운전해서 로봇 들어가고 경진 대회 글로벌. 네. 뭐 밸브를 돌리고 예. 뭐 문을 열고 사다리를 올라타고 이런 경진 대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사실 이제 원격 조정으로 할 수 있다고만 하면 사람의 동작을 완벽하게 모사할 수 있다고 하면 원전이 터지더라도 로봇을 원격으로 조정해서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 수준까지는 충분히 올라왔다고 보여지고 그런 동작들이 재현이 가능하다는 거는 앞으로 이제 AI 학습을 통해서 사람의 동작들을 모사하는 거는 데이터 축적하기 나름으로 좀 보여져요. 그래서 동작이 얼마나 정교해졌는가를 봤을 때 굉장히 좀 놀라웠습니다. 요게 영상이 재생이 되네요, 다행히. 예전에 벌써 좀 이야. 오래돼서 두 이제 프로님들이 잊으셨을 거는 같아요. 기타 치는 그런 네. 걸 한 거예요? 그 아담스 패밀리라고 혹시 미국 그 드라마 영화 혹시 아시나요? 거기 예, 이제 이렇게 손목만 나와서 막 맞아요. 기어다니는 그런 막 손 같은 돌아다니죠. 약간 애완동물처럼. 괴기스러운 그런 손이 이제 나왔는데 이게
차세대의 그 로봇 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와. 예전에 오래전에 제가 방송 이제 언더스탠딩 나와서 소개드렸을 때 와. 옵티머스는 가격 절감으로 위해서 손 마디를 인간은 이제 자유도가 한 22개에서 7개까지 이제 카운트를 하는데 11개 자유도로 압축을 했다. 그래서 손가락 마디 하나에 2개의 자유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총 10개, 그 다음에 엄지손가락 작동해서 11개였는데 이번에는 22 자유도의 로봇 손을 내놨어요. 이거는 사람 손하고 거의 흡사하게. 흡사한 동작들을 다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마디마다 이제 4마디씩인가요? 4마디씩 해가지고 20개, 그다음에 엄지와 그다음에 약지 움직일 수 있는 관절 포함해서 22개. 그래서 사람의 손을 굉장히 비슷하게 모사할 수 있고 아까 보신 것처럼 영상에서처럼 엄청 자연스러운 그런 손동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뭔가 더 고난이도의 그 작업이 필요한 로봇들에는 이런 액추에이터들을 달 수도 있을 것 같다. 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게 자꾸 테슬라가 사람 비슷한 로봇을 만들려고 하는 게 네. 사람을 완전히 대체하려면 사람처럼 생긴 로봇이어야 된다는 컨셉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그렇죠. 지금 뭐 테슬라가 하려는 것 중에 사실 마지막에 좀 소개시켜드리려고 하는데 그 언박스드 공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차량을 차체를 다 조립해놓고 이제 인테리어를 조립하는 게 아니라 이제 블록 네. 단위로 조립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로봇을 투입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로봇을 투입했을 때 저희가 지금 이런 자동화 환경 아니면 인간이 활동한 환경들을 보면 이 폼 팩터 내지는 디멘전이 사람 신체에 맞춰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우리 테이블도 우리 키에 맞춰져 있고 사실 기물들도 다 사람의 손에 맞춰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려고 하는 거는 지금 갖춰진 환경 안에서 자동화를 한다 그랬을 때 사람 대신 넣을 수 있는 게 뭔가 생각해 보면 휴머노이드의 이 폼 팩터라는 거죠. 그래서 이 휴머노이드를 만들고 나면 사실 사람이 일하고 있는 자리 어디든 대체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휴머노이드가 사실 로봇에서의 가장 꽃으로 좀 보여지고 그 분야에서 이제 테슬라가 경쟁을 계속 갖춰가려고 하는 거고 최근에는 이제 동작뿐만이 아니라 이 다음 단계는 당연히 이제 AI를 얹어서 뇌를 갖춘 로봇을 만드는 게 목적이 되겠죠. 싸게 만든다면서요. 그 휴머노이드도. 아, 예, 맞습니다. 제가 이번에 했는데 이 휴머노이드 로봇도 지금 2, 3만 불. 그러니까 지금 자동차 한 대 값 정도죠. 예. 뭐 느끼기에 따라서는 비쌀 수도 있겠지만 저희 지금 그 카페 로봇 카페 가 보시면 그 육축 관절축 예. 로봇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2천만 원, 3천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 하나에? 네, 팔 하나에? 네, 팔 하나예요. 근데 휴머노이드 전체를 게다가 AI 지능까지 갖춘 센서도 다 갖추고 있고 2, 3만 불에 공급을 한다 그러면 이거는 차 대신 사실 산만하잖아요. 차는 이제 로보택시 이용하시면 되고 먼 미래겠지만 로보택시를 이용할 테고 뭐 집에서 이제 정말 힘든 일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가사 로봇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로봇 쪽에서는 이제 다른 업체들도 경쟁을 같이 할 텐데 네. 테슬라의 상대적 강점은 뭐예요? 로봇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에서 가장 큰 강점은 아직까지 이제 다른 기업들도 그런 계획들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제 확인은 할 수 없지만 테슬라의 예. 가장 강점은 2, 3만 불에 맞춰서 로봇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팔 하나에도 2, 3천 불, 그 2, 3천만 원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로봇 휴머노이드를 2, 3천만 원을 만든다는 거는 엄청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거는 만들어야 되는 거지 만들겠다는 건 네, 그렇죠. 웅진 코웨이도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약속일 뿐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네. 예. 사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핵심 부품들을 다 내재화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핵심적인 뭐 그 하모닉 기어라든가 이런 것들 아니면 뭐 가동 모터라든가 구동 모터라 이런 것들을 직접 제작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특정 업체의 독점이 예. 될 정도로 굉장히 가공하기 어려운 건데 테슬라는 이미 인하우스로 그런 것들을 다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테슬라는 이미 로봇을 아까 저기서도 보였지만 상당히 여러 대를 만들었고 올해 내진 내년 안에도 수백 대에서 수천 대를 만들겠다고 하거든요. 예. 결국에는 가격 경쟁이라는 거는 얼마나 대량으로 많이 찍어낼 수 있느냐의 경쟁인 건데 테슬라는 정말 작심하고 그걸 한다는 게 너무 보이거든요. 히스토리가 알려주는 네. 실행력 네. 그건 뭐 다르지. 네. 그래서 이
테슬라는 그냥 한다면 하는 거야. 네. 라고 하고 미리 발표하고 뭐 하기도 하고 했던 경우가 꽤 있어서 네. 뭐 그렇죠. 발표할 때 뭐 아무것도 없잖아. 계획만 얘기하는 거야. 뭐 하는 거에 대한 의문이 어찌 보면 또 네. 늘 그래 왔으니까라고 사- 생각할 수도. 사실은 뭐 저도 많은 부분에서 과거의 흐름을 봤을 때 긍정적으로 대다수의 프로젝트들을 이뤘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할 거는 같다 이렇게 짐작은 하지만 뭐 비판적인 시각도 당연히 갖고 보셔야죠. 이제 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실제 실적을 어떻게 나타날지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들은 당연히 그런 비판적인 시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저도 뭐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당장 정말 2025년 6년부터 우리 옆을 다닌다거나 이렇게 빠른 속도로 이루어질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기술적 완성도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게 크게 의심을 하지 않지만 규제를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그 다음에 소비자들의 인식을 어떻게 깰 것인가. 뭐 테슬라 좋아하시는 분들이야 다 내가 사고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뭐 매달 $99 내면서 그 베타 테스터가 됐던 거잖아요. 근데 일반적인 소비자 입장에서 사실 이게 목숨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신이 신뢰의 정도를 그만큼 높일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용자들에게 수용되는 기간까지의 시간이 상당히 길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도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그 오토파일럿 같은 경우에는 100억 마일 이미 누적 주행 거리가 쌓였고 FSD도 뭐 18억 마일 정도 쌓였다 그래요. 일론 말로는 FSD 누적 주행 거리가 한 60억 마일 정도 되면 완전 자율주행이 정말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빠른 속도로 차량이 확대되는 거 보면 그 기간이 그렇게 길진 않을 것 같고 실제로 뭐 그 자율주행 학계 안에서도 테슬라는 뭐 5년 그 정도 기간 안에는 완성할 것 같다 이런 예. 의견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대감도 갖고 보셔야겠지만 당연히 그런 현실적인 장벽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 단위로 규제를 허파해야 되고 네바다나 텍사스는 신청하면 거의 허가를 내주는 그런 분위기지만 캘리포니아 같은 데는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크루즈 사망 사고 한 건 내니까 거의 방출되고 뭐 예전에 우버도 사실 자체 개발했었는데 사고 내니까 바로 거의 사업에서 방출되고 테슬라도 당연히 그 위험을 안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사고가 크게 나거나 굉장히 큰 오류가 발견이 된다 그러면 언제든 시장에서 아웃될 수 있는 위험을 항상 안고 있는 거거든요. 같아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런 리스크 사항들도 항상 같이 좀 보실 필요가 있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테슬라가 그동안 하겠다고 하는 것 중에 해낸 것들이 네. 이제 훌륭한 전기차 만든 거에 대해서는 해냈는데 네. 이제 테슬라의 밸류에이션을 합리화하고 합당화하려면 자율주행 영역에서 네. 그 이제 원하는 식스 시그마를 달성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그거는 전기차 업체들 중에 제일 훌륭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네. 절대 수준을 넘어야 되는 거라서 네. 그렇잖아요. 그게 되느냐 안 되느냐는 이제 훌륭하고 안 훌륭하고의 여부와 네. 이게 달리 뭔가 이게 되는 걸까 안 되는 걸까는 고민해봐야 되는 건데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네. 그거를 판단할 뭐 근거나 혹은 그런 건 없습니까? 사실 저는 이제 주로 제조 혁신이나 하드웨어 예. 쪽을 보던 사람이니까 예. AI는 사실 저도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새로 접하는 영역인데 현재까지 제가 바라본 입장에서는 여전히 테슬라는 AI 기업임은 분명하지만 그 부가가치를 특히나 이제 자동차 영역에서는 아직까지는 하드웨어의 상당 부분 의지하고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허들이죠. 그 자율주행의 완성이라는 그 허들을 넘기까지는 아직도 뭐 기술적인 부분들은 해결을 하더라도 예. 말씀드렸던 그런 규제나 문화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기간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다만 그런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의 장점들, 그러니까 굉장히 업데이트되고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할 수 있고 높은 수준의 자율주행을 갖고 있다는 하드웨어를 판매하는데 굉장히 큰 동인이 된다. 그러니까 지금도 중국의 브랜드들이 잘 팔리는 이유가 하드웨어는 적당히 뛰어나다고 볼 수 있지만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그런 다양한 뭐 팬시한 이런 어플리케이션들을 이용할 수 있는 데서 구매 포인트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테슬라도 그 경쟁 안에서 하나의 구매 포인트로 크게 작용할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자율주행 기능이 허들을 넘기 전까지는 있다는 거. 네. FSD. 네.
그리고 저희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네, 모르겠는데 괜찮습니다. 네, 편하게 하십시오. 예. 사실 뒤쪽 부분에 하드웨어의 진전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했어요. 네. 네. 그래서 화면을 좀 보여드리면 짧게 좀 넘어갈게요. 네. 그래서 최근에 그러니까 여전히 저희가 투자자들이 가장 크게 이번에 기대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모델 2 소형차를 내놓는 거였어요. 그 발표 안 했잖아요. 네, 대중차를 내놔야지 캐즘. 더 많이 팔려서 돌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저가 차량을 좀 내놓기를 기대했는데 제가 일론이라면 그런 직원들하고 그런 논쟁을 벌였을 것 같아요. 일론은 항상 이제 굉장히 앞서 나간 사람이니까 예. 아니 우리 FSD 2년 3년 뒤면 완성되는데 굳이 소형차를 왜 만드냐? 그때는 다 무조건 로보택시다.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고 직원들은 아니 그래도 로보택시가 상용화되고 자리 잡기까지는 안 될 수도 있지 않냐. 시작은 2년 뒤에 하겠지만 뭐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모른다. 우리 소형차 해야 된다. 아마 이런 논쟁이 있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제가 보기에는 이 로보택시가 모델 2 소형차 플랫폼으로 충분히 당연히 디자인 그냥 그 핸들하고 페달만 넣으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 뭐 사이버 트럭을 분해 분석해봤을 때 그런 기술들을 이미 다 갖추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스티어 바이 와이어라 그래서 사실 뭐 이만한 그냥 스티어링 휠 세트만 집어 넣으면 바로 그냥 사실 조종관이 생기는 그런 자동차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하드웨어적인 완성도도 이미 상당히 올라와 있다는 걸 봤을 때 그 허들을 넘기 전까지는 여전히 이제 그런 소형차도 분명히 출시할 것 같고요. 저는 그러니까 지난 투자자 설명회에서 모델 2를 내년 상반기에 내놓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로보택시의 변형이라든지 실제 다른 모델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 대중 차량 모델을 또 낼 수도 있다고 충분히 생각하고 그런 관점에서 대중 차량이라는 걸 내놓으면 사실 저렴하게 내놓을 수 있지만 그 수익을 가져가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의 차량들이 무서운 거는 1,000만 원대에도 굉장히 좋은 2,000만 원대의 차량을 생산을 할 수 있다는 건데 미국이나 유럽에서 또 생산을 해야 되는 테슬라 입장에서는 그 인건비 이슈 내지는 투자비 이슈를 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스마트화 100% 자동화로 가는 그 길목으로 계속 돌진을 하고 있다는 흔적들이 저는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프트웨어의 완성 이전에 이런 하드웨어들 여기 보시면 이제 4680 배터리 같은 경우에 저희가 2020년에 아마 배터리 데이 하고 나서 제가 아마 처음 언더스탠딩이 네, 나왔던 네, 것 같아요. 맞아요. 4680 설명 네. 한번 해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벌써 한 4년, 네. 5년 가까이 된 거예요. 근데 항상 그 사이에 비판 글들이 뭐 된다더니 왜 안 되냐 이런 그 댓글들이 달렸었잖아요. 근데 결국엔 지금 보면 약속했던 5가지의 기술, 4680을 당기는 기술들을 거의 다 이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간 내에 이제 양산 체계로 좀 전환이 될 걸로 좀 보여지고요. 4680. 네, 그런 구체적인 사항들은 시간 관계상 따로 또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다음에 테슬라 세미 같은 경우에도 출시하고 나서 램프업이 안 되다 보니까 이거 뭐 수십 대도 납품이 안 되고 있다. 네. 펩시코는 100대나 주문했는데 그리고 이런 큰 전기차가 실제로 기존의 말이 되겠느냐. 디젤 트럭을 대체할 수 있겠느냐. 충전하고 뭐 얼마나 불편해 그랬는데 실제로 이제 실증 사업들을 보니까 하루에 1,000마일씩 막 가고 실제 디젤 운영하는 패턴으로 운영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더라. 이런 발표들을 최근에 좀 했었고요. 야. 마지막으로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보택시를 소개했지만 대중 차량을 분명히 뭐 짧은 기간 안에 판매를 하지 않을까 좀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그런 증거들이 좀 많이 보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25,000불대 차량을 내놓게 되면 중국보다 더 싸게 만들어야 되고 수익성을 높여야 되는데 그 방법은 미국에서 유럽에서 생산하더라도 그렇게 하려면 완전 자동화를 이뤄야 되고 그러려면 제가 계속 주장하는 언박스드 프로세스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의 차체를 완전히 조립하고 나서 안에 들어가서 작업하는 방식으로는 안 되고 그 확보가 할 수 없고 마지막에 이제 최종 조립 공정은 그러니까 앞에 프레스, 도장, 도장 이런 공정에서는 거의 100% 이미 기존 완성차 업체들도 하고 있는데 마지막 조립 단계에서 사람의 인력이 굉장히 많이 투입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완전 자동화하기 위한 그런 증거들이 이미 사이버 트럭 안에서만 해도 보인다. 그리고 사이버 트럭도 이미 제가 보기에는 언박스드 레디의 차량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술들을 좀 눈여겨보게 되면 뭐 테슬라가
뭐 AI 기업으로서 본격 이제 발돋움을 하기 전까지 예.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잘 경쟁을 할 수 있을 그래요? 걸로 보인다. 야, 그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거 좀 자세히 얘기해. 다음에 한번 오시면 그거 좀 자세히 얘기해 주십시오. 어떻게 좀 제조 원가를 낮추는가? 테슬라는 참 그게 대단한 것 같아. 원가 개념이 너무너무 확실한 회사 같다고 할까요? 굉장히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원가 개념이 확실하다는데 네. 원가 개념 확실하지 않은 자동차 회사도 있어요. 없죠. 사실 이제 자동차의 성과 지표 자체가 그건데 예, 뭘 그 테슬라가 그렇게 무게당 그 부분을 원가 그 뭐 부분에서 이런 얘기를 돋보일 게 뭐가 그렇게 있어요? 돋보인다는 거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제가 최근에 이제 연구한 내용으로는 테슬라의 그 혁신 문화가 뭔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네, 있는데 네. 제로 베이스에서 모든 거를 사고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퍼스트 프린시플이라서 제1 원칙에 기반해서 예를 들면 언박스드 프로세스도 그런 거예요. 내가 차를 그 동안에는 이렇게 만들어 왔는데 테슬라는 이제 자동화에 정말 거의 미쳐 있는 사람들인데 공정 4개를 보니까 마지막에 사람이 엄청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제 마지막 의장 공정은 한 20에서 30% 수준밖에 자동화가 안 이루어졌거든요. 예. 이거 왜 안 되지? 라는 생각을 분명히 했을 거고. 그다음에 전체 자동차 공정을 봤더니 에너지하고 물 사용이 너무 많은 공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도장 공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페인트를 칠하고 이제 닦아내는 공정만 한 11개, 12개 막 이렇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물도 엄청나게 쓰고 그다음에 페인트를 칠하고 나면은 건조해서 이제 경고화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건조로를 통해서 가니까 에너지도 거의 5, 60%를 얘 혼자 다 쓴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그러면 도색 공정을 없앨 수는 없을까? 그러니까 스테인레스로 해가지고 도장을 아예 없애버리고 이제 블럭화를 해가지고 로봇을 투입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이런 혁신을 지속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문화적 바탕이 테슬라의 어떤 경쟁력이라고 보여지고 그런 게 다른 기업들이 이제 좀 따라하기 힘든 그런 내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 그런 혁신에 대해서는 뭐 여러 거는 잘 보여줬죠. 네. 늘 테슬라 나올 때부터 계속 마음에 걸린 건 참 좋은 회사인데 저 시가총액을 설명하려면 다른 자동차 회사들은 못하는. 못하는 썸띵. 특히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하겠다는 거가 되어야 설명이 되는 시총일 텐데 결국은 이 자율주행 기술이라는 게 그것에는 합의가 돼 있어요. 즉 수많은 주행 데이터가 쌓이면 어느 순간 그 정도 몇십억 시간 더하면 될 거야라고 네. 하는 게 더하면 되겠지입니까? 아니면 더하면 되는 건 확실해? 입니까? 아직까지는 그게 물음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FSD 마일이 뭐 60억 마일이 축적이 되고 나면 사람보다 사고 확률이 더 낮아질 거야라고 평가를 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의 추세로 평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10억 마일 해봤더니 뭐 마일당 몇 건이 사고가 났어. 근데 20억 마일 했더니 반으로 줄었어. 그러니까 계속 줄어가는 트렌드를 봤을 때 60억 마일이면 사람이 내는 사고율보다 더 낮아지겠구나라고 짐작을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게 그렇게 될지는 우리가 잘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가 막 한 99%까지는 쉽게 가도 마지막 1%는 안 되는 그런 과학적 현상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1%, 2%를 결국에 못 채울 수도 있다는 두려움도 다들 당연히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사실 그냥 레벨 4 자율주행에 만족하는 사회가 되는 거고요. 그 마지막 2%, 1%를 메우고 나면 사실 레벨 5 어디서든 뭐 자율주행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저는 사실 뭐 자율주행 쪽에 완전 뭐 몰입해서 연구하는 사람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는 없지만 그 과학자들 간에 합의된 내용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아직까지는 미지수의 영역이라 아직까지 인공지능이라는 게 이런 성능을 보일지조차도 네. 지금 성능도 예상 못했던 성능이라는 거. 그렇죠. AI 연구자들도 사실 지금의 상황을 아무도 예측을 못했던 그랬으니 거잖아요. 네. 어느 날 갑자기 또 완벽하게 할지 아니면 해도 안 될지 가봐야 아는 건데 어떨 것 같아요? 그냥 이거는 아니 그런 느낌이네.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율주행이 만약에 되려면 나만 난 테슬라 차주예요. 나만 자율주행 해도 되느냐? 쟤도 되고 쟤도 돼야 그럼 결국은 약간 공공재처럼 쓰이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테슬라가 자율주행을 시작을 할 수는 있어도 네. 결국은 그거는 테슬라 혼자 먹을 수 있는 시장이 아니게 되는 거 아니냐?
세상에 공짜는 없는 거죠. 지금도 이미 자율주행이 완성되지 않았지만 첨단 운전자 보조 주행 기능, 그러니까 레벨 3까지 아니면 레벨 2도 아까 중국만 해도 상당히 높은 수준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 기술마저도 이제 없어서 사실 기존의 레거시 기업들이 그 기술마저도 없어서 이제 뭐 서구에 유력했던 리더십을 가졌던 완성차 업체들이 지금 중국 업체의 기술을 막 가져오고 있잖아요. 예. 그 비싼 돈을 주고. 예. 그러니까 이를테면 테슬라가 뭐 확률상으로는 아무래도 높아 보이는데 네. 완성을 해버리면 사실 다른 기업들은 그걸 사다 쓸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되면 사실 주객이 역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는 자동차라는 하드웨어를 만들던 완성차 업체가 모빌리티 시장의 주인공이었는데 지금 이미 사실은 아까 중국에서 일어난 것처럼 화웨이나 샤오미가 모빌리티 시장의 주인공이 돼버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자율주행 기술을 완성하는 기업 아니면 소프트웨어 디파인 비클을 잘 정의한 기업이 결국엔 미래의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는 거죠 지금. 그것만 팔아도 하여튼 테슬라는 참 파도 재밌어요. 오히려 이렇게 불확실성을 남기고 논쟁의 여지를 두고 하는 게 더 재밌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네. 테슬라 주식 없어도 다 관심이 있죠.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테슬라 로보택시 좋은데. 로보택시. 약간은 좀 약간 그 쇼맨십이 좀 조금 있었던 행사여서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자체가 좀 논란이었나 보네요. 뭔가 꿀리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그냥 근거 없는. 근데 의심. 이 정도 할 거면 왜 연기했을까요? 나 그것도 그래. 그러니까 8월 8일 날 하기로 해놓고 한번 연기한 거죠. 근데 그냥 이렇게 할 거예요. 어차피 그걸 보여주는 건데 네. 그걸 왜 연기했을까요? 그거는 사실 뭐 저도 내부 사정은 알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아까 뭐 하나의 뭐 이슈가 그런 거였죠. 아까 로보밴을 분명히 보여주고 같이 왜냐하면 위 로봇 하려면 로봇이 여러 개 있어야 되는데 근데 똘랑 로보택시 하나만 보이긴 그랬을 거고 분명히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싶을지 않았을까. 추가로 생각이 테슬라가 네. 그 증자가 필요한 상황일까요? 증자요? 예. 주가를 유지하고 증자를 하고 해야 될 계획이 있으니까 지금 이런 퍼포먼스 하는 거고 그래야 설명도 되고 이해도 되는 건데 지금 상황에서는 현금이 넘치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 여력이 많은 걸로 아는데 어느 순간 만약에 더 큰 투자 필요하다. 사실 지금도 뭐 모델 2는 약간 후순위로 두고 AI에 올인했던 것도 AI의 그 비용이 너무너무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AI 클러스터 10만 개 구축하는데 뭐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그런 그러니까 투자 우선순위에 의해서 좀 밀린 거는 있었지만 아직까지는 뭐 현금은 풍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테슬라 이야기. 야, 오랜만에 들으니까 재밌네. 테슬라. 하여튼 참 논쟁적인 기업이야. 네. HMG 경영연구원의 박형근 책임 매니저님 현대차에서 테슬라를 연구하시는 너무 재밌을 것 같아. 현대차 내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테슬라에 대해서? 그래도 어떻게 하는지 관심 있게 보아야 약간 되는. 의심스러워해요? 아니면 야, 우리 진짜 제가 따라야- 사실 첫 직장이 현대차고요. 20년 전에 입사를 했었고 나온 지 이제 한참 됐다가 20년 만에 돌아갔는데 기업 문화가 굉장히 좋아졌다는 걸 확실히 몸으로 느끼고 그래요? 있고 그리고 특히 리더십들의 마인드가 굉장히 깨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밖에서 보신 분들은 비판적 시각도 있으시겠지만 수뇌부가 그런 예를 하나만 들어줘봐요. 리얼하게. 그러니까 뭐 중국의 발전에 대해서 굉장히 눈여겨 본다.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은 누가 나보다 더 잘한다, 아니면 누가 나를 앞서서 리더십을 가져간다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무시하고 부정하고 싶거나 이런 문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중국 그런데 잘하고 있고 우리도 배워야 네, 돼라고. 그런데 지금은 테슬라 잘해. 축하해. 그럼 우리는 더 따라가야겠다. 뭐 배우자. 중국이 중국 잘한다고? 잘하는- 그럼 우리 우리도 가서 열심히 배우자. 공부해야지. 실제로 그래서 저희 임원분들도 엄청 가서 확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율주행차 타보고 그건 되게 중요한 중요한 진짜 중요한 기업들 부분인데. 바라보고 그래서 뭐 저희 기업을 바라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속도가 빠르진 않을 수 있지만 분명히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오히려 계신다는 현대차 거죠. 주식을 사야 되겠다. 요즘 현대차 하여튼 분위기 진짜 좋대. 젊은 분위기로도 옛날에는 막 술 먹고 막 이런 분위기였잖아요. 현대차가. 최고 경영자의 어. 기저 효과 아닙니까? 근데 요즘 하여튼 분위기가 매우 좋다고 듣긴 들었습니다. 건너. 네, 박형근 연구원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